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에 소름 끼치는 산장. 제 친구가 초등학생 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누나랑 함께 강원도에 산에 놀러 갔답니다. 때는 1월 한겨울이었고 신년을 맞이해서 가족 여행을 간 거랍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할아버지가 계속 여기 기가 안 좋다라며 어쩌고 계속 중을 뛰셨답니다. 친구 할아버지는 평소 미신 같은 걸 강하게 믿으시고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셔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계속 산에 올랐답니다. 아버지 친구가 소개해준 산장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집 한쪽에 있는 벽난로에 불을 붙이고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산장의 모습을 묘사하자면 갈색 톤의 나무로 지어졌고 엄청 낡고 오래된 2층짜리 산장이었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와서 가전제품이라곤 아무것도 없고 벽난로에 소파 하나 딸랑 있었답니다. 친구가 말하기를 중세 유럽에서나 있을 법한 산장이었다는군요. 주변엔 아무것도 없고 큰 나무들만 빽빽하게 있었습니다. 처음엔 가족 모두 이런 곳에 데려온 아버지에게 불평을 토해냈지만 벽난로를 피워놓으니 꽤 아늑하고 따뜻해서 금세 적응했고 편안하게 앞들에서 바비큐 파티도 하고 즐겁게 하루를 보냈답니다. 근데 할아버지만 계속 여기 기가 안 좋다며 빨리 가자고 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할아버지 말은 그냥 그러려니 해서 아무도 신경 안 썼답니다. 어느새 밤이 찾아오고 또다시 굵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이라 어두워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일찍 자야 했답니다. 그렇게 벽난로 앞에 모여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누군가가 문을 두들기더랍니다. 낡고 오래된 문이 묵직한 소리를 냈고 친구 아버지가 먼저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5초간 정적이 흐른 뒤 또 문을 두들기더랍니다. 쿵쿵. 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하고 문을 열어주려 하는 순간 안 된다. 문 열지 마라. 하고 할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가족 모두 놀라서 겠고 무슨 일이냐며 혼비백산하고 있는 와중에 아버지가 문을 여셨답니다.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고 눈 섞인 찬바람만 들어와서 켜져 있던 벽난로가 꺼져버렸습니다. 벽난로의 불이 그렇게 쉽게 꺼질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한 번에 꺼졌답니다. 아버는 뭐야? 바람이었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내가 문 열지 말라고 했잖아. 하시며 머리하얀 여자가 산장 안에 들어왔다고 노심초사하시면서 저 여자 때문에 무섭다며 벌벌 떠셨습니다. 아버지는 노망이 나신 거야 하셨고 친구랑 친구 누나는 무섭기도 하고 저런 할아버지가 짜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더 이상 벽난로에 불이 붙지 않았고 가족은 밤새 추위에 벌벌 떨며 밤을 보냈답니다. 다음날 아침 빠르게 짐을 챙기고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갔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친구 아버지가 친구에게 해준 말이 그날 아침에 산장문을 열고 나와서 보니 빽빽한 소나무 숲에서부터 산장문 앞까지 맨발로 밟은 듯한 발자국이 쭉 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온 발자국은 있는데 간 발자국이 없었더랍니다. 더 이상한 건 그날 밤 눈이 내려 분명 발자국이 눈에 지워졌을 텐데 발자국도 안 지워지고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요. 정말 친구 할아버지 말대로 산장 안으로 누군가가 들어왔던 걸까요? 두 번째 이야기, 사주. 난 뭐 때문인지 사주나 타로 보면 오복이 뛰어나서 죽을 때까지 손에 돈 떨어지는 일이었고 밥 굶을 걱정, 몸 아플 걱정 없다고 하는 거야. 물론 자랑은 아니고 끝까지 봐봐. 지금까지 어머니가 어디 가서 물어본 거나 내가 심심해서 타로 본 거 등등 포함하면 약 5군데쯤 되는데 가는 곳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꼭 딴 데 가서 묻지 마세요. 보기 너무 좋아서 아마 일부러 험담해서 부적 사라느니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나는 그냥 이놈들이 자기 실력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추켜 세워놓고 복채만 받아먹는 거라고 생각했지. 그러다 내가 군 입대 전에 동네에 못 보던 타로집이 생긴 거야. 이때가 23때야. 지금 25. 그 집 주인이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데 꽤 이뻐. 듣기로는 미국에서 대대로 주술 뭐 이런 계열 했던 집안인데 그쪽 생활이 너무 질리고 또 위험해서 한국으로 넘어왔대. 그러다 한국에서는 타로가 돈 벌린다길래 타로로 장사하기 시작했고 사실 타로는 그 사람 전문성의 곁다리 수준이라고 하더군. 확실히 아주머니가 영어도 유창하고 한국어는 어눌해. 집안에 이상한 약품이나 마법집 모양 이런 거도 존나 많았고
무엇보다 그 집이 존나 구석진 골목에 있어 누가 봐도 수상해 보였어. 난 뭐 그런 건 상관없고 구라든 아니든 그냥 그런 소문이 도니까 관심이 가서 그 집에 가서 타로를 봤지. 근데 그 아주머니가 타로를 봐주면서 예전에 봤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복이 많다고 오복이 뛰어나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11월에 다치는데 그게 나한텐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더군. 11월이면 내가 군 입대 후 상병 찍을 때쯤인데 그게 뭐가 좋은가 하면서 나는 그냥 그 일을 잊었어. 그리고 군 입대, 그리고 11월에 난 다리를 다쳐서 의병제대했지. 훈련 중에 다친 거라 국가유공자 자격이 주어지더군. 그리고 다시 그 아주머니가 생각났어. 우와, 정말 정확하다 하면서 다시 그 타로 집에 찾아갔어. 그리고 다시 타로 한번 볼 셈으로 저 기억하세요? 11월에 다친다고 하시더니 진짜 저 다쳐서 제대했어요. 이러면서 인사하니까 웃으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덧붙이게 오늘은 말해줄 게 없네요. 이제 여기 안 오는 게 좋을 거려. 하면서 타로를 안 봐주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잘 사실 텐데 뭘 더 알려줄 게 있냐면서 뭔가 말하길 꺼려하는 눈치인 거야. 그래서 떠봤지. 아, 딴 집에서 두 물어보면 맨날 오복 뛰어나니까 다른 집 가서 물어보지 마라. 이러는데 자꾸 그 소리 하니까 질린다. 그게 진짜 맞느냐. 솔직히 안 믿긴다. 뭔가 숨기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좀 당황하는 것 같더니 그 말이 맞긴 맞대. 그래서 내가 맞긴 맞다.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하면서 더 캐니까 하는 말이 오복이 뛰어난데 인생이 24살까지밖에 없네요. 라고 했어. 예. 뭐라고요? 얼마 안 남으셨다고요. 이 지랄하는 거야. 그것도 존나 침착하게 말해서 그 순간 존나 소름 돋았어.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막 당황해서 말이 꼬였지만 계속 추궁하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그동안 봤던 집에서 좋은 말만 하는 거죠. 이러는 거야. 그니까 죽을 때까지 손에 돈 안 떨어지고 어쩌고 하는 말은 내가 24까지 사니까 그때까진 돈이 안 떨어지고 밥안 굶고 잘 산다. 뭐 그런 이야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 지금 저 복채 더 내라고 하는 말이죠.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집에 가시고 오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존나 그때부터 비굴 모드로 들어갔지. 살려달라고 나는 더 살고 싶다고 말이야. 진짜 눈물만 안 흘렸지 완전 얼굴 다 구기고 말했어. 그러니까 아줌마가 나보고 한 가지 약속만 하면 살려주겠대.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쳐다보면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게 사람이든 귀신이든 라고 했어. 나는 알겠다고 했지. 그리고 나한테 십자가랑 유리병 하나를 주더라고. 유리병엔 내 소변에 손가락 피 조금 섞고 거기다 십자가 담가서 이번 주 안에 사람 없는 곳에다 버리래. 그 사이에 자기 집에 양초를 하나 피워둘 건데 내가 성공하면 그 양초가 다 녹는데. 근데 한국에는 이상한 고스트가 많아서 통할지는 모르겠다고 했어. 한국이 진짜 그쪽 계열 사람들한텐 최악의 환경이라서 자기는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만 알려줄 테니 알아서 하래. 그리고 보수는 받으면 아까 말한 대로 장사꾼 취급받으니까 안 받겠대. 자기는 그게 진짜 기분 나쁘대. 그래서 나는 그날 저녁에 바로 우리 집에서 좀 떨어져 있는 대학교 제일 구석진 곳에 그 유리병을 버리려고 갔어. 거긴 대학교 아닌데 대학이 워낙에 넓어서 사람이 절대 안 다니는 곳이야. 말이 대학교지 사실 거긴 풀숲이었지. 유리병을 거기다 놔두고 돌아서니까 내가 왜 이 짓을 하는지 솔직히 웃기더라고. 일을 끝내고 나니까 긴장감도 풀려서 웃으면서 핸드폰으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내가 도서관으로 가는데 어떤 남자가 검은 모자 푹 눌러 쓰고 바바리맨 코트 있지? 그거 입고 날 쳐다보면서 다가오는 거야. 근데 그 사람 눈이 진짜 시뻘겠어. 진짜 지금도 못 잊겠는데 염소 눈 알지? 진짜 그 모양의 시뻘건 눈이었어. 물론 자세히 보면 그런 모양 아니겠지만 나는 그런 눈처럼 보이는 거야. 그리고 대뜸 타로 카드 아줌마가 한 말이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친구가 전화로 여보세요 하는데도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걸어갔어. 그러니까 그 남자가 나 지나치면서 하는 말이 아 시발 핸드폰 있네. 이렇게 속삭이면서 지나가는 거야. 시발 지금도 생각나.
다음날에 그 타로 카드 집에 찾아가니까 그 양초 다 녹아서 없어졌어. 아주머니가 차 한 잔 주면서 설명해 주길. 내 손목에 팔찌가 채워져 있었대. 무슨 링이라고 하던데 그건 까먹었고 매우 나쁜 악마든 존재가 사람들한테 채우는 건데 다행히 그게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쪽이어서 가르쳐 준 거래. 그리고 자기 절대 사기꾼 아니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냥 이번 일은 없었던 일이라 치고 말하지 말래. 도와준 게 오히려 거짓말이라고 소문나면 장사 못하니까 그냥 잠자코 있으래. 그리고 얼마 뒤에 자고 일어나니까 엄마가 대뜸 그 대학 도서관 앞에서 여대생이 죽었다고 말했어. 사이코가 묻지마 살인한 거였어. 존나 소름 돋지? 그리고 1년 지났고 나는 멀쩡히 살아있어. 그 타로집 이제는 안 가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자주 갔고 아직도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는데 장사가 흥해서 길가에다 손글씨 간판도 올리더라고. 근데 나는 솔직히 그 집에 안 가는 게 더 좋다고 봐. 너무 자세히 알아서 살기 싫어질 수 있거든. 한 가지 생각났는데 그 타로집에서 나한테 말하길. 다리 다친 게 죽기 전에 그 악마가 간 본 거라고 하더군. 물론 지금은 잘 걸어다니고 잘 뛰어. 세 번째 이야기, 폐교의 유괴. 내가 초등학교 6학년 가을이 되자 폐교로 야영을 가게 되었는데요. 폐교로 야영을 가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촌동네에서는 폐교를 관광사업으로, 즉 캠핑장으로 이용하자는 말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애들이라서 캠핑 생각만으로 신나게 텐트, 식기도구, 음식재료 등 가방에 빡빡 챙기는 거 보면 폐교라고 그다지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살던 곳도 워낙 촌동네라 6학년 전부라고 해도 25명 정도로 많지 않은 인원이어서 4명씩 조를 짜서 6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각 조마다 텐트를 하나씩 빌리고 짐 챙겨서 버스에 쑤셔넣고 내달렸습니다. 버스가 40km를 가다 산길로 들어가서 5km 더 달려서 폐교에 도착했죠. 하지만 선생님들은 일기예보만 믿고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짐 풀고 재빨리 텐트를 치기 시작했는데 애들이라 텐트를 못 쳐서 생각보다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나네요. 선생님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텐트를 덮고 잤겠지? 라는 생각과 함께 텐트 6개가 만들어지고 쉬는 시간이 주어졌네요. 나랑 친구 한 명이 5분 정도 폐교를 둘러보았는데 정말 관리 잘 되어 있었습니다. 예초기도 돌리고 가지도 치는지 정원도 잘 보존되어 있었고 교무실 앞 연못에는 누가 키우는지 잉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학교에는 빠질 수 없는 세종대왕이라든지 이순신 동상, 동물들 동상, 놀이기구 모두 깨끗했었습니다. 그렇게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내 어깨를 급하게 툭툭 건드렸습니다. 그때 있었던 친구는 이계언이었는데 흥분한 목소리로 나무 하면서 팔팔 뛰면서 하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원노무 하면서 다람쥐라도 봤나 하면서 생각 없이 하늘을 보니 진짜 기이한 광경이 목격된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pu리째 뽑힌 소나무가 날고 있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서서히 날아서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얼마가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 어떤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한 말이라 알아듣진 못하겠고 목소리가 쩌렁쩌렁해서 무슨 신이 계시를 내리는 것 같았는데 하늘에서 번개가 몇 분 번쩍거리더니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나랑 친구가 정신 차리고 허겁지겁 텐트 쳐놓은 곳으로 뛰었습니다. 이후 소나무는 야영하는 내내 하늘에 떠 있었는데 느낌상 우리만 따라온다는 생각도 들었고 왜 우리 말고는 저 나무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왜 없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고깃집. 가게는 아직 한산했다. 남편은 나에게 또 신경질을 부리고 있었다. 남편은 삼겹살집으로 돈이 좀 모이자 다른 사업도 해보겠다며 손을 벌렸고 그게 실패해 빚만 잔뜩 얻었다. 이후로 가게에 손님이 없으면 툴툴거리며 이곳저곳 시비를 걸었다. 남편이 때로 나에게 욕설을 내뱉어도 그러려니 하곤 했지만 이제가 또를 지난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일까지 끄집어내면 마음이 정말 아팠다. 예전에 아이가 감기에 걸려 열이 올랐을 때 놀란 나는 따뜻하게 하면 감기가 떨어질까 싶어 이불로 꽁꽁 감싸 보일러까지 올렸다. 그런데 그것으로 열이 더 올라 아이 눈이 뒤집히며 경련까지 일으켰다. 늦은 밤이어서 결국 구급차를 불렀고 응급실 치료 비용으로 10만 원이 넘어갔다. 남편은 나를 멍청한 년이라 부르며
너 때문에 돈은 돈대로 애는 애대로 날렸다고 욕을 했다. 이후 나는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저 죽을 죄를 지은 기분으로 아이를 바라보았고 다음번엔 꼭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리라 생각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들어왔다. 인건비를 줄이려고 아르바이트생 없이 남편과 내가 일을 모두 하는데 오늘따라 손님이 무척 많았다. 남편은 들뜬 표정으로 바쁘게 움직였고 나도 땀을 뻘뻘 흘리며 바삐 움직였다. 평소에도 손님은 있었지만 오늘처럼 가게가 꽉 찬 적은 없었다. 한 손님이 빠지기가 무섭게 다음 손님이 들어왔고 불판도 몇십 개나 갈아댔는지 셀 수가 없었다. 한창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크게 났다. 손님들은 불쾌한 표정으로 소리 나는 쪽을 쳐다보았고 남편은 나를 향해 눈살을 찌푸렸다. 서둘러 아이에게 가자. 아이 머리가 불덩이 같았다. 물수건으로 이마와 몸을 닦아보며 열심히 달랬지만 나아질 생각을 안 했고 손님들은 주문이 안 나온다고 불평을 했다. 남편은 급한 대로 일을 하면서 나에게 멍청한 년, 가게 다 말아먹을 생각이야 하며 욕설을 했다. 빨리 아이의 열을 내리는 게 급했던 나는 결국 아기 몸을 흠뻑 적신 물수건으로 닦아내고 고기를 저장하는 큰 냉동고에 아이를 넣었다.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손님 시중을 들던 남편도 더 이상 무어라 하지 않았다. 손님은 계속 들어왔고 고기를 굽는 더운 열기에 우리는 온몸이 흠뻑 젖어버렸다. 한참이 지나고 늦은 시각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우리는 기진맥진해서 쓰러졌다. 이렇게 손님이 가득했던 날은 처음이었고 오늘 매상은 톡톡했다. 오늘부로 남편의 욕설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쩐지 무섭고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끈덕진 고기 냄새가 무서운 죽음의 흔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나는 화들짝 놀라 부엌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냉동고 앞에 서서 유난히 크고 무거운 냉동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안에는 이제가 또를 지난 아기가 냉동실 문으로 간신히 기어간 채 얼어 죽어 있었다. 5번째 이야기, 화장실에 같이 가자.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서울에서 살았었지요. 예전 어릴 때는 방학이 되면 사촌 누나와 함께 방학 내내 있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야기는 제가 10살 정도 때 정도로 올라갑니다. 누나는 나보다 3살이 많습니다.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름 방학이 되면 저희 아버지가 저랑 누나랑 데리고 시골로 내려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시골이 좋다고 졸라대면 못 이기는 척하시고는 데려다 주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골집은 완전 산골짜기에 버스도 하루에 4번 정도 다니고 읍내에서 버스로 1시간가량을 들어와야 하는 곳 말이지요. 그래도 우리는 시골이라 가게며 화장실 등이 불편하지만 거기 아이들과 개울에서 놀거나 메뚜기나 잠자리 개구리 같은 거 잡고 노는 게 정말 신나고 할머니가 해주시는 가마솥밥은 김치만 있어도 정말 꿀같은 맛하는 사람은 납니다. 어찌해서 아버지는 저희를 데리고 오셔서 하룻밤 묵으시고 저희만 두고 다음날 올라가십니다. 일 때문이죠. 저희는 아버지가 올라가신 후 신나게 놀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 개울가로 달려가 세수를 했습니다. 할머니 집 주변은 왕복 2차선 도로였고 도로는 포장이 안 되어 있고 자갈밭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나니 서울에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3명밖에 없습니다. 남매들은 8살, 10살, 한 아이는 8살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이 녀석들은 저에게 서울 촌놈이라 놀렸고 우리 사촌 누나를 좀 좋아했습니다. 좀 이쁘장하게 생겨서 말이죠. 저는 까무잡잡했고 누나는 피부가 하얗고 참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동네 녀석들과 만남과 동시에 겨울가에서 다슬기며 개구리 잡기, 자축이, 술래잡기, 소밥주기 등등 다들 시골 한번 가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렇게 놀고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후 씻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산골짜기라 여름이지만 해는 더 빨리 떨어지고 그곳에는 TV도 없습니다. 깜깜하면 할 게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찍 주무십니다. 9시도 안 되었는데 말이죠. 어릴 적 시골에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일찍 자고 정말 일찍 일어나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잠이 안 오죠. 누나하고 공기놀이, 내가 가져간 딱지 먹기 등을 하면서 백열전구 밑에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12시가 다 되어 둘이 졸려서 자기로 하고 누웠습니다.
불을 끄고 둘 다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누나가 깨웁니다. 몇 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나가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시골집 보셔서 아시겠지만 절대 수세식도 아니고 방 안에는 더더욱 없죠. 그렇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면 방에서 나가서 뒤에 5m 정도는 가야 합니다. 전 그리 무서움을 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골이라 가로등 없습니다. 불빛은 전혀 없습니다. 새벽에 집 밖에 나가면 하늘에 별이 손을 뻗으면 잡힐 것 같이 가까이 있고 그렇게 많은 별이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당연히 누나한테는 무섭겠죠. 항상 그랬듯이 비몽사몽으로 일어나 화장실로 갑니다. 화장실 내부는 대충 이럽니다. 재래식입니다. 나무 발판만 있고 문도 비닐로 만든 문입니다. 전 밖에서 기다리고 누나는 볼일 보고 잠에 취해 빨리 하고 나오라고 재촉합니다. 이내 볼일 끝내고 같이 방으로 들어와서 잠을 청합니다. 귀찮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주무시는 할아버지를 깨우기가 미안하니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노는 거에 목숨 걸었고 열매 같은 것 따먹고 등등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낮에 놀다가 제가 급동이 마려워 열리려 하는 괄약근에 온 힘을 주고 화장실로 갑니다. 부서일생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괄약근 해제가 되면서 시원해집니다. 한데 이상합니다.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되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니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없어지는 느낌입니다. 웜합니다. 전 분명 가만히 있었는데 뭐가 철퍼덕합니다. 그제야 정신이 듭니다. 아, 다리 하나가 밑으로 빠져서 골반이 나무 판자에 걸쳐 있습니다. 다리가 안 보입니다.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달려오십니다. 논에 가셨다가 잠깐 들어오셨는데 제 울음소리를 들으시고는 오셨습니다. 저를 꺼내어 다리를 씻어 주십니다. 동네 애들도 옵니다. 막 놀립니다. 저는 더 웁니다. 창피합니다. 할아버지는 더 어릴 적에도 안 빠지더니 왜 빠졌냐고 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밥도 안 먹고 잡니다. 며칠 동네 아이들과 놀지도 않았습니다. 기분이 나빠서도 그렇지만 창피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누나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나를 달래줍니다. 누나는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밤에 화장실도 못 가는 게 더 창피한 거라고 위로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또 흘렀습니다. 다진 것도 잊으려 합니다. 그렇게 또다시 노는 거에 열성을 다합니다. 예지없이 누나는 가끔 새벽에 일어나 저를 깨웁니다. 화장실을 가자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가서 누나가 볼일 보면서 내가 있는지 자꾸 물어봅니다. 야 밖에 있지? 응 있어. 그럼 노래라도 불러라 무섭다. 학교 종이 땡땡땡.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적응이 되었나 싶습니다. 저도 귀찮아서 그냥 기다리다가 나오면 들어가서 잤습니다. 그러더니 가끔 화장실에 가더니 이제는 매일 새벽 갑니다. 귀찮습니다. 그동안 말은 안 하고 그냥 참았습니다. 어느 날 누나가 갑자기 할머니 도와드린다고 부엌에 갑니다. 부엌은 가마솥이 있어서 나무장작을 뗍니다. 부엌 안에 있으면 눈이 맵습니다. 역시 눈이 맵습니다. 장작이 타고 있으니까요. 갑자기 곳간에 고구마가 생각납니다. 몇 개 가지고 와서 장작 안에 밀어놨습니다. 고구마가 잘 익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나랑 얘기하면서 굽다가 누나한테 살짝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새벽에 화장실 혼자 가면 안 돼. 응? 무슨 소리야? 나 새벽에 잠결에 가기가 좀 귀찮아. 이제 적응 좀 되잖아. 그치? 뭔 소리야? 나 얼마 전부터 새벽에 오줌 안 마려워. 요새 잘 자. 아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뭐 알아. 너한테 거짓말 하냐? 그래 누나가 나한테 거짓말 한 적 거의 없는데. 난 그럼 누구랑 그 시간에 화장실을 간 건가? 어린 나이지만 소름이라는 게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뭐지? 분명 간 거 같은데 아님 자주 그렇게 같이 가다 보니까 헷갈린 건가? 앞으로는 갈 때 꼭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그때도 새벽 몇 시인지 모른다. 누가 날 흔들어 깨웁니다. 눈만 번쩍 떴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누나가 깨우는구나 하고 그냥 손만 잡고 나갔습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눈 번쩍 뜨고 고개를 사르르 뒤로 돌렸습니다. 누나가 서 있었습니다. 무섭고 두려웠지만
어느 때처럼 똑같은 모습입니다. 누나 쉬 마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소변 마려 같이 가. 근데 누나 맞아? 그럼 내가 누구겠냐? 라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누나는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이 갔습니다. 또 여느 때처럼 기다렸습니다. 나를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럴 거면 혼자 가지, 혼자 이런 생각 해봅니다.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누나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화장실 좀 혼자 가. 자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요즘 안 간다니까. 아, 자꾸 왜 그래. 내가 뭘. 진짜야? 진짜 너 왜 그래? 오늘부터 나 할머니 옆에서 잘 거야. 그리고 진짜 화장실 가고 싶어도 할머니랑 갈 거야. 아, 그래, 그럼 나야 좋지 뭐. 그러고 둘은 좀 어색했습니다. 누나는 내가 장난치는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무섭다. 이제는 밤에 혼자 자기가 겁날 것 같습니다. 밤에 혼자 뒤척이다 늦게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늘도 몇 시인지 모르는 시간에 누가 날 뒤에서 흔들어 깨웁니다. 늦게 잠이 들어서 흔든 건 인지하겠는데 빨리 잠에서 깨어나진 못하고 만 하다가 갑자기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누나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누구지? 다시 누나가 왔나? 별의별 생각을 하는데 자꾸 뒤에서 나를 깨웁니다. 빨리 화장실 가자. 나 급하단 말이야. 땀이 비 오듯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땀이 흐르며 내려가는데 몸이 간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자는 척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뒤로 돌려봤습니다. 누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나가 맞는데 옷도 맞는데 얼굴을 자세히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가 않아. 자꾸 눈을 피합니다. 눈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어렴풋이 누나 얼굴 형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누나가 내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어찌해야 하나. 그냥 손에 이끌려 따라갔습니다. 얼굴은 못 맞추고 땅을 보며 고개를 쿡 쳐박고 따라갔습니다. 화장실 갈 때면 항상 내가 앞장서고 누나는 뒤를 따랐습니다. 근데 오늘은 내가 끌려갔습니다. 이건 누나가 아니지만 나는 끌려가고 있습니다. 화장실 앞에 섰습니다. 누나는 들어갔습니다. 난 밖에 서 있었습니다. 생각하다가 갑자기 뛰자는 생각이 들어 냅다 할아버지, 할머니 방 있는 대로 뛰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누나가 뛰쳐나와 따라왔습니다. 발이 잘 안 떨어진다. 너무 느린 것 같다. 아니, 이건 걷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 그 5m가 5000m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며 뛰었습니다. 뒤에서는 다다닥 소리가 더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목덜미를 잡힐 것 같았습니다. 정말 돌 것 같습니다. 큰 소리로 할아버지를 부르며 어렵게 입을 떼면서 할아버지 방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누나가 벌떡 일어나면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나는 막 울면서 할아버지를 안고 그대로 엎어져 버렸습니다. 무서워요. 모두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고 나는 뒤에 누가 하면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말했는데 할머니가 내가 꿈꾼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분명하다고 말했지만 두 분과 누나는 꿈 맞는 것 같다고 빨리 자자고 그냥 자 버리셨습니다. 잠이 안 온다. 그렇게 뜬 눈으로 할아버지 곁에서 밥을 세웠습니다. 아침이 오고 언제 그랬냐는 듯 새소리 물소리 등이 들립니다.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야 눈을 붙이고 일어나 보니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누나한테 우리 좀 일찍 서울 올라가자고 했는데 누나는 싫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서울 가는 날만을 기다리며 잠은 항상 4명이서 같이 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서울 올라가기 하루 전날 저녁밥을 먹고 누나와 나는 옆집에 이제 서울 올라간다는 인사라도 하고 오자며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옆집이라고는 하나 한 300m 정도 거리고 날은 어둑어둑해져 버렸습니다. 어김없이 깜깜해서 하나도 보이지 않고 플래시의 빛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옆집이라고는 하나 한 300m 정도 거리고 날은 어둑어둑해져 버렸습니다. 얼굴은 플래시만 정면으로 비춰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이 여름 중에 제일 더운 날이기도 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오는 길에 집에 거의 다 와가는데 누나가 더운데 물 좀 적시고 가자고 했습니다. 집에 가서 수건 가져올 테니 기다리라 해서 기다렸고 이윽고 누나가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플래시 들고 얕은 개울가에 내려가 발을 담그고 있었는데 엄청 시원했습니다. 근데 누나는 자꾸 개울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나보고 시원하다고 좋다고 오라고 했습니다. 난 옷 버리니까 그만 가라고 했지만 누나는 옷은 갈아입으면 되지 하면서 허리까지 들어가 버렸습니다. 누나 깜깜해서 안 보여 플래시도 있어서 안 돼. 라고 했는데 누나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 안 되는데 하면서 누나 쪽으로 다가가서 누나의 얼굴을 비추면서 말하려 했는데 그제야 누나의 얼굴이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누나가 아닙니다. 정확히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아니, 눈을 마주쳤습니다. 얼마 전 화장실 가려고 뒤를 돌아볼 때 눈은 못 맞췄지만 그 형태는 기억납니다. 나도 물은 허리까지 올라와 있었고 누나가 아니라는 판단과 동시에 뒤로 돌아 뛰려고 하는 순간 물속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얼굴이 잠기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어나려 해도 일어나지질 않습니다. 숨을 못 쉴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누가 발목도 잡아당기면서 뭐가 있는 깊은 곳으로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발악을 해도 더욱더 숨은 막혀왔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지난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하지만 난 나오려고 발버둥만 쳤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정신만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할아버지 방이었습니다. 누나는 돌아왔는데 나는 돌아오지 않아 걱정되어 할아버지가 나오셨는데 개울가 물속에서 첨벙첨벙 소리가 나서 봤더니 내가 깊지도 않는 물에서 허우적대며 있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개울 밖으로 옮겼는데 정신은 잃은 상태고 숨을 쉬고 있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나는 누나가 시원하게 몸이라도 적시자는 말에 누나랑 함께 들어갔는데라고 하니 무슨 소리냐, 누나는 벌써 들어와 짐 챙기고 있었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들어오지 않아 나와봤더니 내가 개울가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고 하니 정신을 차려도 멍한 상태였고 도무지 할아버지 누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고 피곤하여 바로 골아떨어지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 할아버지와 함께 하루에 4번 운행하는 버스에 몸을 싣고 시내로 나와 할아버지가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표를 끊어주셨습니다.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며 용돈도 조금 주시고는 우리는 버스에 올라타고 할아버지는 밖에서 손을 흔드시며 잘 가라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우릴 마중 나와주셨고 집에 도착해서 시골에서 있던 얘기를 숨도 안 쉬고 하면서 울먹거렸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고기를 사 오셨습니다. 몸이 허약해져서 잘 먹어야겠다고 하시고는 그렇게 넘어갔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갔습니다. 지금도 가끔 펜션이나 야외 화장실을 밤에 갈 때면 생각나고는 해서 무서움을 느끼면 몸이 찬서리를 맞은 것처럼 오싹하고 시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 보는 거지만 그게 진짜 귀신인지 몸이 허해서 그런 건진 모르겠습니다.